안녕하세요. 직업 상담학 오늘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는 직업 상담사 역할, 직업 상담이 뭐고, 그리고 직업 상담의 개인 상담과 그리고 집단 상담 전체적인 거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에는 직업 상담학에도 이론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담학 이론. 예, 그거를 배울 건데, 일단 직업 상담을 할 때 그 내담자들, 구직자들이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가 되니까 와서 상담을 하러 오죠. 그래서 이 구직자들의 문제 유형을 어떻게 분류를 할 건가. 그 분류를 한 다음에 어떤 이론들을 갖고 상담학의 이론들이 어떤 건가. 이런 거를 배울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직업상담 문제 유형이에요. 지금 이 내담자들이 올 때마다 저는 뭐가 문제예요? 이거를 문제 유형별로 나눠놨어요. 이거 시험이 자주 나오고요. 알고 있으셔야 돼요. 현장에서 이걸 갖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단 직업 선택의 의사결정 수준에 따른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의외로 의사결정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결정 못하겠어요. 그리고 결정하고도 불안해하는 사람들. 내가 결정을 잘했는지. 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고요. 그거를 지금 나눠 놓은 거예요. 진로 결정자, 예. 진로를 결정하긴 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진로 미결정자, 결정을 못해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유부단형,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들을 만나요. 구직자들이 와서 얘기할 때, 자기 인식으로 얘기할 때 나는 진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나한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결정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걸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런 분들, 왜 결정을 못하느냐? 여기에 이제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못하는 게 자신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진로 결정자, 진로 미결정자, 우유부단형. 회피형이 있어요. 계획 자체가 없어요. 진로 관련 정보도 없고 심리적인 부적응이고, 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회피하고 있어요. 아까 세 가지 유형, 진로 결정자고 미결정자, 우유부단형은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회피형들은 결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회피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의사결정 수준에 따른 분류 4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유부단 및 결정성 문제의 일반적인 이유가 있어요. 결정을 잘 못하는 이유. 첫 번째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패할까 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완벽해야만 된다. 난 완벽한 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실패할까 봐 결정을 못 하겠어.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력보다는 결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중요한 타인들의 역량. 이거 많죠. 특히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우리가 진로 상담을 고등학교 3학년에서 진로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대학을 들어갈 때 대다수가 점수를 갖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진로가 엇갈리기 시작하죠. 근데 학교에서 진로 상담이 됐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결정할 때 이 타인들의 역량이 확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선택에 중요한 다른 사람의 일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죄의식을 가진다. 그래서
중요한 타인들의 영향, 특히 부모가 결정을 많이 해요. 예. 근데 부모들이 이 얘기 하잖아요. 다 너를 위해서야. 너를 위해서는 결정은 본인이. 사실 미숙해 보이죠. 전공을 결정하거나 직업을 결정할 때 미숙해 보입니다. 부모님이 볼 때는. 왜 그러냐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어떤 사람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직업상담사가 하는 거예요. 직업상담사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결정을 못해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직업색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래서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직업세계가 어떻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해라라고 지원해 주는 게 직업상담의 핵심이에요. 거기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현장에서는 취업을 시켜야 된다 이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요구하는 거, 너는 이걸 했으면 좋겠어. 또 뭐 형제들이 요구하는 거, 또래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 또래 친구들의 영향은 별로 많이 안 받긴 하는데 대다수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 다음에 완벽 추구의 욕구가 있어요. 융통성 없고 완벽한 욕구가 선택에 있어서 우유부단함을 야기한다.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한번 선택하는 직업이고 내가 찾아서 처음 들어가서 일하는 직업인데 완벽해야 돼라는 생각들이 많아요. 사실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들어가서 왜 그러냐. 내가 흥미적성이 완벽해서 들어갔는데 버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조직과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 그들하고 부딪히면 방법이 없어요. 조직은 우리가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타협할 수 있지만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상사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나와야지. 그래서 완벽 추구의 욕구는 내가 완벽한 직업을 찾아야 돼.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의외로 한 번 결정해서 들어갔고 내 삶을 내가 살아갖고 사는 건데 완벽한 걸 결정해야 돼. 의외로 많습니다. 성급한 결정 내리기. 이 성급한 결정 내리기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완전한 정보를 찾아보지 않고 일단 저게 괜찮을 거야. 저게 돈을 잘 벌 거야. 어디 정보에 몰입해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부단에 대한 강화.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결정을 잘 못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현장에서 사실은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직업 선택이라는 게, 직업 상담이. 그래도 결정을 못해요. 그래도. 그렇게 객관적인 자료가 심리검사입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나왔는데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결정을 미루는 이유, 그 다음에 어떤 강화 요인들을 자꾸만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역할도 해주긴 하는데 강제성은 없어요. 우리가 결정을 하게끔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되고요. 여기도 문제예요. 다재다능함. 여러 가지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심리검사의 직업선호도 검사 육각형 그림이 굉장히 큰, 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는 육각형이 엄청 커요. 그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굉장히 많은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꾸만 대안책을 만들면서 줄어주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대장남이 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좋은 직업의 부재. 이건 뭐냐 하면 가장 심각한 이유는 자신이 선택하려는 직업 중에 좋은 직업이 없는 경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스스로 내가 자기 인식으로 나는 대기업은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중견기업 정도는 가야 되는데, 중견이나 중소는 가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요구하는 직업들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유형 분류를 세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1차 시험에 자주 나오고 2차 시험에는
이 학자가 내놓은 문제 유형 분류 몇 가지를 써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세 학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심리학 상담왕은 외우시지 말고 일단은 읽고 이해를 하고 라고 몇 번씩 읽고 이해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문제 유형 분류는 이거는 조금 외우셔야 돼요. 세 사람의 학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세 사람의 학자니까 적어도 두 사람의 학자의 문제 유형은 외워야 되고, 나머지 모르는 거 나오면 세 번째 학자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다수가 외우는 거 보시면 이거 앞에 글자만 갖고 외워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앞에 글자만 외우시면 2차 시험 잘 못하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외울 수 있는 부분은 좀 외우고. 근데 여기는 문제 유형 분류는 세 학자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두 학자는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윌리엄슨의 직업 선택 유형 분류가 나옵니다.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이에요. 직업을 선택을 못했어요. 그럼 뭘까요? 이거는 본인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유형들이 많습니다. 저는 뭐를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직업 상담하러 들어올 때. 내담자들이 와서 얘기할 때 저는 뭐를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정을 못했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내가 뭐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래서 직접 직업을 결정한 경험이 없거나 선호하는 직업이 있어도 잘 몰라요. 이거 직업 세계도 모르고 본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아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온라인 상담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지금 문제 유형 분류에 다 속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내가 안 맞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찾아야 될까요? 또 도대체 나는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전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중간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만 했어요. 근데 나한테 맞는 직업이 뭘까요? 또 내가 흥미와 적성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대다수가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방법으로 저는 전부 다 상담을 합니다. 자기 이해하고 직업세계 이해하고 그리고 의사결정하라. 이 내용으로 제가 상담을 해요. 그리고 정보를 찾으려면 어느 주소 가서 정보를 어떻게 찾고, 그 우리 직업정보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상담에서 어차피 답은 거의 같은데, 이게 지금 윌리엄슨이 특성요인 이론, 파슨스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게 특성요인 이론을 갖고 상담을 해요. 그래서 윌리엄슨이 내놓은 얘기들이 전부 다 거기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이해시키고 직업세계 이해시키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라. 누구 지금 어느 학자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인데, 뒷부분에 다른 학자는 이제 감정에 관련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윌리엄슨 거는 지금 특성요인 이론으로 전부 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 불확실한 선택이에요. 본인이 선택을 했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타인한테 자꾸만 지원을 받고자 해요. 이것도 뭘 몰라요? 자기를 이해 못하고 직업세계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 교육 수준이 부족, 자기 이해 부족, 얘기들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흥미와 적성의 모순 또는 차이. 이거 우리 흥미와 적성 불일치, 그러면 특성의 불일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본인에 대한 특성을 모르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자기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확신이 없고 미선택이고, 또 마지막에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에요.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특성, 잘못된 특성으로 알지 못하는 특성 쪽에 선택을 해서 다니는 경우. 그러니까 적성이 안 맞는데 가서 적성이 맞는 것처럼 일을 하거나, 거기서 요구하는 능력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낮은데도 그거를 선택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능력이 없는데 너무 높은 데를 가거나 이런 얘기들이에요.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 네, 그래서 동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 또 고도의 능력이나 특수한 재능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흥미가 없고 자신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직업, 이런 걸 선택할 때 현명하지 못한 거, 또 목표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요구하는 흥미와 관계없는 목표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흥미에 관련된 거, 특성에 관련된 거를 내놨어요. 왜 그러냐? 파슨스의 제자기 때문에 당연히 특성 요인을 갖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이 보딘입니다. 보딘은 의존성을 첫 번째 내놨어요. 자기 문제의 해결 과제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자신을 억누르는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는 보딘은 섞여 있습니다. 본인의 감정과 특성 요인, 정보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 부족이에요. 남한테 해결을 해달라고 의존하는 거, 그리고 정보를 몰라요. 직업 정보를. 그래서 선택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자아 갈등,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자아 갈등이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하는데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나는 돈을 갖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 보여지는 직업이 권위가 좀 있었으면 좋은데 속에서의 마음은 그래도 가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갈등의 문제입니다. 자아 갈등의 내적 갈등. 네. 자기의 자아 개념과 다른 자아 개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 그리고 진로 선택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자신이 하고자 하고 희망하는 것들이 사회적인 요구나 중요한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날까 봐 불안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진로 선택에 대한 불안, 자아 갈등, 그 다음에 의존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의 부족 또는 문제가 없다. 자신이 직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그래서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직업을 결정하는데 확신감이 안 쓰기 때문에 나 직업 결정에 좀 도움을 주세요. 이러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있잖아요. 우리가 이 직업을 선택했는데 내가 이거를 잘한 건가 못한 건가 그러면 누구한테도 물어보잖아요. 그게 이제 네가 결정해줘. 그러면 의존성으로 가버리는 거고요. 저를 찾아오면 그 확신의 부족 때문에 직업을 선택을 못했구나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다음이 크라이스트예요. 적응 문제를 갖고 얘기했어요. 적응 문제. 근데 이제 말은 적응 문제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안을 들여다보면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응 문제의 적응성에 적응이 잘 되는 사람은 자기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는 거를 찾는 거고 부적응은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적응이에요. 그럼 이들이 와서 얘기할 때 저는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찾고자 합니다. 하는 내용을 하는 거죠. 여기도 결정에서 맨 처음엔 적응성, 결정성 여기는 다재다능성이 들어가 있어요. 결정 못하죠?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결정을 못 내립니다. 거기에 또 우유부단형 이것도 결정을 못 내려요. 결정성에. 그 다음에 현실성이 있어요. 세 번째. 비현실성 문제. 네. 이거는 자기의 적성 수준보다 아까 왜 그 결정을 잘못한 거 윌리엄슨 거 거기랑 비슷해요.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 흥미가 느끼는데 그 분야에 적성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강압적. 적성 때문에 직업을 선택했지만 그 직업에 흥미가 없는 유형. 불충적형. 흥미는 일치하지만 자신의 정적 수준보다 낮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들을 선택하는 유형. 다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이렇게 그 문제 유형을 학자들마다 다르게 지금 얘기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 분류에는 세 사람의 학자를 질문을 던지고요. 필립슨의 상담 목표에 따른 진로 문제 분류 범주가 있어요. 이거는 상담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기 탐색과 발견, 자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분야의 직업을 원하는지, 왜 일을 하는 것이 싫은지 등의 고민이 있는 경우, 자기 탐색의 발견, 그 다음에 선택을 위한 준비, 적성 및 성격과 직업 간의 관계, 관심 있는 직업에 관한 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 의사결정 과정, 직업 결정 방법의 습득, 선택과 결정 장애의 장애 요인 등의 요소들의 발견들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은 상담 목표에 문제 유형 분류로 속한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택과 과정, 진로도 선택해야만 상황에 직면한 경우 선택을 못해요. 또 실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사람인지라 상담을 와서 몇 번을 상담을 하더라도 동기부여가 있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으면 참 다행인데, 동기부여가 없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인지라 뒤에 행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이 안 바뀌면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저희 상담은 이 사람한테 동기부여가 있는 사람이나 동기부여가 없는 사람이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의사결정을 했으면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상담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담하는 대로만 따라다니고 나중에 행동으로 안 움직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걸 볼 수 있는 건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실천이에요.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진로 문제 유형 분류의 필립스는 5가지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상담 이론을 갖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정신분석적 상담 프로이드 이론이에요. 사실 프로이드 이론은 우리 직업 상담에서는 별로 활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상담의 가장 기초적인 게 프로이드 이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법들 중에 우리가 한두 가지는 갖다가 활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프로이드 이론 배울 때 왜 우린 직업 상담인데 심리 상담에 관련된 프로이드 이론을 배워야 되나라고 했는데, 네, 일단 상담의 기본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일단 프로이드가 정신분석 이론은 인간을 비합리적이고 결정론적이며 생물학적 충동과 본능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에 의해 동기화된 존재로 가정했어요. 그래서 비합리적이고 결정론적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성적 결정론에 기초한다. 또 인생 초기 발달 과정을 중시한다. 결정론입니다. 그리고 인생 초기, 그래서 아마 5살 이전을 갖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내담자 유아기적 갈등과 감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내담자의 심리적 장애의 근원을 과거 경험에서 찾고자 한다.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느냐, 그걸 갖고 합니다.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는 증상 형성에서 비롯된다. 내담자의 무의식 자료와 방어를 탐색하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여기 프로이드에는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그리고 심리적 장애 행동과 관련된 표준화된 자료를 활용하기보다는 자유연상, 꿈의 분석, 저항의 분석 등 다소 직관적인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텅 빈 스크린으로 역할을 강조한다. 예, 그래서 지금 빨간 거 해놓은 거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이론 중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걸 찾아라 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의식을 갖고 얘기하고 꿈 자유연상, 꿈의 분석, 또 뭐 저항, 그리고 텅 빈 스크린, 직관적인 방법이다. 이런 단어들은 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1차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만 기억을 하시면 요런 것들이구나 라고 체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분석가로서 상담자의 중립적 태도가 내담자의 전이를 촉진시키는 데 중요하다. 이 상담자의 중립적 태도는 어느 상담이나 필요로 합니다. 주관적인 태도가 아니고 중립적인 태도가 필요하고요.
심리성적 발달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를 제시한다. 이게 예, 발달 단계 5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것도 1차 시험에 나옵니다. 구강, 항문, 남근, 잠복, 생식기. 여기에 이제 성격 구조에 정신 구조 3가지가 또 다른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식이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알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과 경험으로 특정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모든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이 깨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다 알고 있어요. 순간순간. 그 얘기입니다. 전의식. 의식과 무의식의 교량 역할로서 현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노력하면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정신세계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전의식까지는 눈치를 채요. 왜 잊어먹고 있다 순간 어떤 생각이 나잖아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예전에 그거를 끄집어내잖아요. 이게 전의식입니다. 이거 우리 의식으로 끌고 올 수 있는데 3번째 무의식은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정신 내용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식적 사고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힘이다. 무의식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이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훈련받은 상담하시는 분들이랑 상담을 할 때 아마 나오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의식, 전의식. 그래서 정신의 3개 요소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입니다. 그리고 성격의 3요소가 있어요. 성격의 3요소, 원초합니다. 쾌락 원리에 따르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원초화, 예. 자아입니다. 그 다음이. 이거라고 하죠. 현실 원리에 따르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며 판단하고 욕구 충족을 지원시키며 행동을 통제한다. 자아를 써서 우리가 통제를 하거나 하고 있죠. 초자와 도덕적 원리에 따르며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규범이나 가치관에 따라 기능한다. 초자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분들 가끔 있어. 와, 너무 이론적이야. 와, 너무 올바른 행동만 하려고 그래. 근데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대다수 자아를 쓰죠. 그래서 초자아를 쓰는 분들도 있고, 원초아는 예, 원초아는 아마 묻어놓든지 별로 쓰지를 않죠. 그래서 상담 기법에는 자유현상이 있어요. 프로이드는 기존의 최면술의 한계를 깨닫고 내담자의 무의식 욕구와 충동을 인식하기 위한 기법으로 자유현상을 도입하였다. 자유현상은 내담자로 하여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의식의 검열을 거치지 않은 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아마 우리 영화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긴 의자에 상담을 할 때 누워서 뭐 생각나는 걸 얘기해라 뭐 이런 거, 예, 꿈에 대한 얘기하라 뭐 이런 거를 본 영화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현상, 그 다음에 해석이에요. 내담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는 내용이나 개념을 그의 과거 경험이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추론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해석이 있습니다. 자유현상. 자유현상이나 꿈, 저항, 전이 등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해석은. 그래서 누워서 어떤 꿈을 꿨느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그거를 얘기를 하면 상담자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이의 분석. 예. 전이란 내담자가 상담 과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왜곡으로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을 현재의 상담자에게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왜곡된 생각이에요. 과거의 중요한 인물한테 느꼈던 걸 현재 상담자한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억압했던 감정, 신념, 소망 등을 표현하게 되는데 상담자는 이러한 전이를 분석, 해석함으로써 내담자의 무의식적 갈등과 문제의 의미를 통찰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사실 지금 프로이드의 이론을 갖고 상담하는 거는 저희는 못해요. 저희는 직업 상담이고 이거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이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항의 분석. 이 사람이 상담 중에 저항하는 걸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을 방해하고 내담자가 무의식적인 자료를 생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변화를 방해하려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생각, 태도, 감정, 행동들을 의미한다. 우리 직업 상담에서는 저항은 없습니다. 저항의 분석이나 뭐 저항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심리적인 저항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왜 꼭 해야 돼요? 뭐 이런 간단한 있습니다. 상담에서.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상담자는 내담자의 저항을 분석해서 이거를 해석해서 뭐로 숨기고자 하는가. 예. 그래서 이 의식적인 갈등을 통찰을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꿈의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꿈의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꿈의 분석을 통해 내담자의 억압된 욕망과 무의식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진단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몽에 대한 자유현상을 통해 잠재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꿈의 내용 속에 잠재된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낸다. 그래서 꿈의 분석, 자유현상 이런 것들이 나오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상담이다. 여기에 대표적인 단어들 그런 거는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 단어들을 내놓고 상담에 관련돼서 질문을 던집니다. 통찰이에요. 해석을 통해 내담자로 하여금 현실과 환상,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도록 해주며 아동기의 무의식적이고 환상적인 소망의 힘을 깨도록도 유지한다. 그래서 여기는 프로이드 이론은 어떤 걸로 되어 있고 여기에 중요하게 쓰는 단어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인 단어 몇 개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갈등과 방어를 탐색하고 이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으로 반복, 정교화, 확대, 확장된 활동들이 이루어진다. 내담자 이전에 회피했던 무의식자를 정확히 이해하고 통합하여 활용했을 때까지 반복적인 해석을 받는 과정이다. 그래서 환자의 저항, 분석자의 저항에 대한 해석, 환자의 해석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훈습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버텨주기도 있어요. 스스로 직면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상담자를 이해, 적절한 순간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해주면서 내담자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따뜻한 배려로 마음을 녹여준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 이론을 갖고 하는 분들은 정말 전문적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간직하기, 내담자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충동인데 중동이라고 해놨네요. 또 체험에 대해 상담자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이를 마음속으로 간직하며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위험하지 않도록 변화시킨다. 그래서 세 가지 불안이 있어요. 현실적 불안과 신경직적 불안, 도덕적 불안. 그래서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불안의 세 가지 유형 대해서 써라 2차에서 나옵니다. 현실적 불안은 외부 세계 실적인 위험을 지각함으로써 발생하는 감정적 체험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이 불안이에요. 신경직적. 이거는 자아가 본능적 충동인 원초아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나오는 거. 신경직적 불안, 도덕적 불안. 원초와 초아 간의 갈등에 의해 야기되는 불안으로 본질적 자기 양심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된다. 그래서 도덕적 불안은 원초아는 뭐예요? 그냥 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근데 초자아는 해야만 돼요. 이런 걸 해야 돼. 여기서 벌어지는 거. 신경직적은 충동적인 원초아를 저걸 못해요. 통제를 못했어요. 그 현실에 대한 불안. 이런 불안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방어 기제가 있어요. 억압. 분노에 대한 거를 누르는 거예요. 억압. 또 부인 또는 부정.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시켜요. 합리화. 우리 합리화 되게 많이 쓰긴 쓰는데 이 합리화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조금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모든 대화 속에서 합리화를 우리는 스스로 시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그 평균치의 합리화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합리화는 조금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시로 써요. 그래서
실망 느끼지 않기 위해서 정당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 겁니다. 반동 형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소망이나 충동을 본래의 의도와 달리 반대로 내놓는 거고요. 투사,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마치 다른 사람인 것냥 생각하고 남을 탓하는 거. 여기 이제 주요 방어 기제들은 가끔 한두 개씩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고 아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해보시면 돼요. 퇴행, 네, 이거는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감정, 행동에 자신의 불안이나 의협을 해소하라는 것으로 뒤로 자꾸만 가요. 그리고 전의 또는 전치, 자신이 어떤 대상에 대해 느낀 감정을 보다 덜 위협적인 다른 대상에게 표출하는 거. 이거는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직장사한테 야단 맞은 부하 직원이 식구들한테 화내는 거. 네, 우리 이거 많이 하죠. 대치, 받아들일 수 없는 욕구나 충동, 에너지를 원래의 목표에서 대응의 목표로 전환시킴으로써 긴장을 해소하는 거. 그래서 꽁 대신 닭. 격리시켜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그에 동반된 부정적인 감정을 의식으로부터 격리시켜서 무의식 속으로 넣는 거예요. 보상, 어떤 분야의 탁월하게 능력을 발휘하여 인정을 받음으로써 다른 분야의 실패나 약점을 보충하여 자존심을 고양시키는 것. 승합니다. 정서적 긴장이나 원시적 에너지 투입을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동 방식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예를 예술가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예술로 승화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법이 방어 기제의 기법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동일시해요. 자기가 좋아하거나 동경하는 대상을 동일시해요. 나랑 같다고. 주지와 위협하거나 고통스러운 정서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그거를 둔화시키거나 또는 추론, 분석 등의 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거. 주지화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상담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상담학에 처음 나오는 상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어를 얘기하고 필요한 거는 설명을 드리고 그냥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 지금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은 걸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는 한두 개 나올 수 있어서 이것도 다른 상담학 이론은 조금 더 읽고 또 보고 하셔야 되는데 이 프로이드 이론은 서너 번 읽으시고 지금 방어 기제에 관련된 것도 일단은 읽어보시고 기출문제에 방어 기제가 어떤 것들이 나왔나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많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거의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이에요. 아들러는 개인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나오지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개인주의 상담의 특징,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고 행동 수정보다는 동기 수정에 관심을 둔다. 열등감 극복과 우월성의 추구가 개인의 목표다. 그래서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의 특징에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고 행동 수정보다는 동기 수정에 관심을 두고 열등감과 우월감이 서로들 대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의 추구가 개인의 목표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담은 내담자의 잘못된 가치와 목표를 수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또 내담자의 잘못된 사회적 가치를 바꾸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적 관심을 갖게 한다. 상담 과정은 사건의 객관성보다는 주관적 지각과 해석을 중시한다. 대부분이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거를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해석이 현재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중점을 두고 개인의 선택과 책임, 삶의 의미, 성공, 추구들을 강조한다. 과거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해석이 현재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과거 거를 끄집어내서 해결을 합니다. 근데 아들러는
과거 사건에 대한 걸 현재 행동에 맞춰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선택과 책임, 삶의 의미, 성공 추구들을 강조하고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계약과 협력을 중시한다. 그리고 상담 과정은 정보 제공, 교육, 안내, 격려 등에 초점을 두고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광범위한 격려의 사용을 권장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지금 행동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예, 격려를 줘야 돼요. 그래야 행동이 바뀔 수 있죠. 행동이 바뀌면서 행동보다는 동기부여가 바뀌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념은 초기 기억이에요. 이거는 6개월부터 9세까지 선별된 기억들로 내담자의 생활 양식, 잘못된 신념,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 목표에 관한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중요한 기억은 내담자가 마치 지금에 일어나는 것처럼 기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초기 기억은 삶, 자기, 타인에 대한 내담자의 현재 세계관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초기 기억을 통해 내담자 개인의 생활 양식에 관한 밑그림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담자의 삶의 목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첫 번째 주요 개념이 초기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열등감이에요. 우월감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느끼는 열등감을 극복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등감은 자기 완성을 위한 필수 요인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열등감에 사로잡힐 경우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지게 되며 이는 신경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아들러는 열등감 콤플렉스의 주요 원인으로 기관 열등감, 과잉보호, 양육태만을 제시했다라고 있습니다. 우월성, 열등감 다음에 우월성이에요. 우월성 개념을 일종의 자기완성 혹은 자아실현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월성 추구는 모든 사람의 선천적 경향성으로 일생을 통해 환경을 적절히 조정하며 동기에 지침이 되어 심리적인 활동은 물론 행동을 안내한다. 그래서 행동을 바뀌는 것보다 동기부여가 바뀌는 게 더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출생에서 사명일까지 우월성 추구의 노력은 개인의 현 단계에서 다음 단계의 발달로 이끌어간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심의 사회적 관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 우월성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회적 관심에 집단에 소속되어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사회적 존재로 보았어요. 어디인가가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감, 타인 간의 동일시, 타인 지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한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측정하는 유용한 척조가 된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과 현재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기본 태도, 생애 초기에 형성된 이후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생활 양식은 개인이 행하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독특한 생활 양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의 두 차원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을 구분했어요. 지배형, 획득형, 회피형,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 거기에 이제 인생 과제가 있습니다. 세계와 개인의 관계를 일, 사회, 성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일, 사회, 성, 세계, 생애 과제를 인생 과제에 반응해야 한다. 이 3가지 과제들은 서로 얽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서 어려움이면 나머지도 어려운 부분과 연결된다. 그리고 허구적 최종 목적론은 인간의 행동은 과거 경험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더 좌우된다. 그리고 미래에 실제 하는 것이기보다는 주관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현재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이상으로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허구적 최종 목적은 미래에 관련된 게 그거를 주관적으로 현재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과거에 좌우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더 좌우된다. 허구적 최종 목적론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는 지금 현재 행동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들러는 출생 순위가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와 가족관계가 어떠한 가족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지 자녀의 생활 양식 형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들러는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따라서 태어난 거에 따라 사회와 상호작용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주의 상담의 목표는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돕는다. 패배감을 극복하고 열등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왜 그러냐? 사회적이고 그 다음에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추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패배감을 극복하고 열등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잘못된 가치와 목표를 수정하도록 돕는다. 잘못된 동기를 바꾸도록 돕는다. 행동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기가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타인과 동질감을 갖도록 돕는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여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얘기를 아들러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그 다음에 태어난 순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심이 여기 아들러는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기법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길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 우리 한 번도 쓰지 않고 아들러 상담도 우리 현장에서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담학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심리학 이론을 저희가 현장에서 쓴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담학 이론은 이거는 훈련을 받은 분들 그리고 사실은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왜 배우느냐?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초인종 누르기, 행복단추와 우울단추 머릿속에 생각해서 단추를 눌러봐라 그거고요. 내담자의 수프에 침 뱉기,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기.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당신에게 그와 같은 문제가 없다면 당신의 춤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질문함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새로운 행동과 신념을 시작할 때 제 정향을 용이하게 하거나 내담자의 실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행동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변화가 된다. 격려하기. 상담자는 내담자를 존중하고 내담자에게 믿음을 보여주며 내담자의 능력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충분히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도록 한다. 타인을 즐겁게 하기.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사회 흐름 속으로 되돌아오도록 한다. 그래서 개인주의 상담의 지금 기법이 5가지인데 개인주의 상담의 4단계 치료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상담관계 형성 및 치료 목표 설정. 이 상담은 우리 직업 상담하는 거랑 그렇게 별 차이는 안 나요. 단지 이제 심리 상담이냐 직업 상담이냐 당연히 라포 형성이 있어야 되겠죠. 상담 관계 형성 및 치료 목표 설정이니까 협력적인 분위기 상담자 내담자 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신뢰 관계. 이거 우리는 라포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 합의하에서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 과정을 구성한다. 또 개인 역동적 탐색. 개인의 역동적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해서 개인에 둘러싸고 있는 생활 양식, 가족 환경, 개인적 신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현재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거고요. 해석을 위한 통찰. 상담자는 해석과 직면을 통해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 양식을 자각하여 자신의 외면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내적인 원인들에 대해 통찰할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의 생활 양식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느냐. 이게 지금 외면적인 행동이 어떤 부분이냐. 이런 것들을 통찰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고요. 재교육 또는 재정향. 상담자는 해석을 통한 획득된 내담자의 통찰이 실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융의 분석 심리학 치료 과정. 이거는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넣어놓은 거라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융의 분석 심리학입니다. 맨 처음에 개인사를 고백하고요. 내담자가 갖고 있는 거를 현재 상황을 명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내담자 자아에 초점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 실현을 위한 과정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상담학의 가장 기초인 정신분석학하고
개인 심리학, 아들러 두 가지의 이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현장에서는 우리가 별로 쓰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쓰는 거는 심리학의 이론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기법들이 아니면 방어 기제들 이런 것들을 한두 가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러세요. 이거 직업상담 하는데 별로 많이 안 쓰는데 굳이 우리한테 이 공부를 하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냐? 과목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일단은 이해하시고 읽고 기본적인 거 좀 들여다보시고 기출문제 위주로 좀 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윌리엄슨의 직업문제 분류 범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윌리엄슨은 특성요인 이론 파슨스의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진로 무선택, 흥미와 적성의 차이, 진로 선택에 대한 불안, 진로 선택의 불확실. 여기는 확신 부족이 있고요. 진로 무선택이 있죠. 그 다음에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있고요. 차이가 있고, 여기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 이거 본인의 적성이 아닌 데 가서 선택을 하거나 이런 거. 그래서 진로에 대한 진로 선택에 대한 불안이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세학자라고 그랬죠. 이번엔 보딘이에요. 정신협동조 직업상담 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단 분류가 아닌 것은, 보딘은 정신적인 부분을 갖고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아 갈등,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의존성, 비현실성, 의존성이 있었죠. 본인이 결정을 못하니까 남한테 대신 해달라. 이걸로 회피하려고. 그리고 정보 부족이 있었고요. 자아 갈등이 있었죠. 내적 갈등, 내적 자아 갈등. 진로 선택에 대한 불안이 있었죠. 확신의 부족, 비현실성은 다른 학자 거죠. 그래서 요거 4번입니다. 요번에 세 번째 학자예요. 크라이스트. 윌리엄슨, 보딘, 크라이스트. 세 사람의 학자들이 문제 유형 분류가 세 학자가 내놨습니다. 그래서 직업상담 문제 유형에 대한 크라이스트의 분류 중 가능성이 많아서 흥미를 느끼는 직업들과 적성이 맞는 직업들 사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 이거 다재다능형이잖아요. 가능성이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자신의 적성, 이런 것들하고 지금 어떤 게 맞을지 모르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진로 선택을 할 때 나오는 그림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나의 적성이나 흥미로 좁혀가야 되는데, 그때 지도를 못 받으면 그 다재다능함이 나이가 들어서도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아마 만나실 거예요. 나이가 뭐 40이 되든 50이 되든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러면 그게 원래 고등학교 3학년인 때 진로 성숙이,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 성숙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 성숙 안 돼요. 대학교 때도 안 될 거예요. 언제쯤 될 것 같으냐 하면, 제 생각은 내가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했을 때, 그때 확실히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거에 정말 능력이 있구나를 그때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로 성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재다능, 그 때에 맞춰서 나이에 맞춰서 진로 성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노동시장에서 항상 입에 달고 있어요. 내 흥미가 뭐고 내 적성이 뭐고. 그래서 이 크라이스트가 내놓은 거는 다재다능형입니다. 그리고 정신분석적 상담 과정에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았어요. 정신분석적은 심리적 장애 근원을 어디서 찾는다고 했었어요? 과거에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아기 때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의식증에 대한 얘기를 하고 방어 기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신분석적에는 성격 요인 세계와 의식 세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가 심리적 장애 행동과 관련된 표준화된 자료를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표준화가 아니고 뭐였었어요? 객관적이가 아니었죠. 네. 이거는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라는 거 단어를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프로이드 이론에. 그래서 4번이 심리적 장애에 관련된 표준화된 자료를 활용한다. 표준화된 자료는 못 써요. 왜 그러냐? 이거는 1대1 개인 상담이고, 예, 그 사람에 대한 꿈의 얘기 그리고 자유연상 이런 것들을 갖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 주관적인 걸로 쓰죠. 객관적인 자료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장애 행동과 관련된 표준화된 자료를 활용한다. 4번이 예, 틀린 겁니다.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내담자 갈등과 방어를 탐색하고 이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은 했어요. 예. 훈습입니다. 훈습이면 이게 이제 학습을 시키고 연습을 하고, 예, 찾아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갈등과 방어를 탐색하고 이를 해석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과정으로 반복, 종교화, 확대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연습하고 연습해서 이거를 자꾸만 방어 기제를 없애게끔. 논박은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거죠. 통찰. 아,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고 조정.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훈습입니다. 갈등과 방어를 탐색하고 여기에 반복적으로 시키는 거. 그래서 내 거를 만들게끔 하는 거. 다음 관계 있는 상담 이론과 학자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사회적 관계를 강조한다. 행정수정보다는 동기수정에 관심을 둔다. 열등감 극복과 우월성의 추구가 개인의 목표이다. 예, 좀 전에 했던 아들러죠. 사회적 관계 중요시했고요. 열등의식과 우월성. 그리고 여기 행동 수정보다는 동기 수정을 한다. 그래서 아들러, 예, 개인 심리학 아들러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출문제를 풀어봤어요. 문제 유형 분류와 그 다음에 두 가지 이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프로이드와 아들러의 개인 상담학. 좀 어렵긴 해요. 우리가 만나기가 어려운 단어들이라. 그래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읽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